엄수표법. 엄수표법은 지금 처음에 개관을 할 거예요. 한 30분, 1시간에 걸쳐서 개관을 할 건데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걸 잘 듣지 않으면 엄수표법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만 잘 들으면 어떻게 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엄수표법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워하는데 그 엄수표법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 다야. 근데 이 안에서 각각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느냐, 어음소지인이 권리를 갖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제도를 하나 배우든 전체적인 틀을 알아야 이해가 돼. 그 부분만 알아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걸 보려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틀을 설명해 줄 때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설명할 때 계속 이 자체가 머릿속에 통으로 들어 있어야 돼.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면서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업숲 보면 특히 더 그래요. 숲을 보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산에 오른다. 그러면 산에 가면은 오르면서 계속 주변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변만 보면서 끝까지 다 가서 기억하는 거 아니야. 아, 이 길을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산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숲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 위에서 헬리콥터로 내려보는 방식이겠지. 그렇겠죠? 근데 이 엄수표는 그런 방식이 돼야 돼.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는 방식이 돼야 돼요. 우선 보자고. 엄수표법에서 배우는 거는 세 가지예요.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설명은 거의 대부분 약속어음만 갖고 할 거예요. 물론 우리 법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음법 따로, 수표법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음법은 환어음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고 저 뒤에서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조문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준용 규정도 갖고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으로 다 준용하고 있어요. 어음법 체계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약속어음을 갖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발행되는 어음은 거의 다 약속어음이고 환어음은 국제거래에서만 좀 발행이 되지 국내에서는 거의 발행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법리가 약속어음이 훨씬 더 쉬워. 우리는 쉬운 걸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어음 갖고 중요한 제도는 다 설명을 할 거고 환어음은 이제 환어음 특유의 제도를 설명할 때만 환어음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도 약속어음만 나눠드린 거예요. 환어음도 같이 나눠드리면 더 좋을 뻔하긴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 약속어음 보자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어음이라는 거는 금전지급 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어음 안에는 이제 돈 얼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되어 있는 거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리고 예비 지식으로, 예비가 많네. 예비 지식으로 어음법 할 때는 사례를 계속 들 거예요. 근데 사례가 이거 똑같아. 회사법에서는 사례가 각각 다 달랐잖아. 어음수법에서는 똑같아. 약속은 발행해서 유통되다가 만기되면은 지급 청구하고 돈 안 주면은 상환 청구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통일돼서 할 거니까 봐요. 갑은 항상 발행인이에요.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갑은 항상 발행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을은 수취인이에요. 수취인이라는 건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발행인, 얘가 수취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라는 게 없는데 환어음이랑 수표에서는 지급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급인은 병을 항상 지급인으로 할 거예요. 지급인. 근데 어음은 이제 얘는 이제 따로 있는 거고 어음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유통이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발행을 하고 을이 이제 A한테 배설을 해서 양도를 하고 배설을 한다라는 거는 어음 채권을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A가 B한테, B가 C한테 뭐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갑은 발행인, 을은 수취인, 병은 지급인. 요거는 이제 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다 이제 배서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가 어음 소지인이 되겠죠. 소지인. 여기는 C까지 나갈 수도 있고 D까지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그때그때 제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요.
제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철성 교수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통일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음법 공부할 때는 옆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두고 이 그림을 항상 그리세요. 어음법은 특히 제가 예를 많이 들어놨거든요. 얘를 가불병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발행, 인수, 뭐 위조 나오면 얘가 위조, 금액 이렇게 조금씩 써가면서 그리고 봐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되지. 그거 그냥 읽기만 해갖고는 좀 헷갈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관을 시작할게요. 약속어음부터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약속어음. 자, 갑이 을한테 차를 하나 사요. 그럼 매매대금 1,000만 원 줄 게 있죠? 이때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줘요. 약속어음을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해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약속어음 그 앞면에 있죠? 앞면에 보시면은 그 밑에 조그만 글씨 나와 있을 거예요. 금액 나와 있죠? 금액이 뭐 얼마로 나와 있어요? 800만 원 나와 있나? 금액 얼마로 나와 있어? 팔 88,000원? 뭐 얼마 뭐야 이게? 인터넷 네이버에서 약속어음 쳐갖고 이미지 중에 좀 제일 폼나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저거 다른 걸로 나눠드릴게요. 근데 제가 예를 들 때는 약속어 맨날 1,000만 원짜리로 예를 들 거예요. 어음금액 1,000만 원으로 해서 발행을 해요. 그럼 거기서 밑에 보시면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 밑에 이런 거 나오죠. 위 금액을 이 약속어음과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가 지시하는 자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한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발행을 한다는 거는 야 네가 이거 들고 오든 아니면은 너로부터 이거를 배서 양도 받은 사람이 들고 오든 누구든 간에 만기 때 지급기일에 이거 들고 오는 사람한테 어음과 상환해서 어음 내가 돌려받으면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금액 1,0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어음은 1,000만 원 이 금전 지급 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1,000만 원짜리 금전 채권을 취득을 하죠. 그러면 요게 요 매매대금 채권이 여기에 표창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대로 계속 존속하는 거고 요건 지명채권으로 존속하는 거고 어음금 채권이라는 게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매매대금 채권과 어음금 채권 이걸 둘 다 취득하는 거야. 둘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00만 원, 요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게 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요 어음금 채권은 요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의 수단으로서 지금 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급의 수단으로서. 그럼 얘가 이걸 갖고 있다가 여기에는 지급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눠드릴 약속어음에도 그 왼쪽 상단에 지급 기일 써 있죠. 여기는 2004년 12월 25일이라고 써 있네. 무슨 크리스마스 날 지급을 하냐? 좀 이상해. 나 다른 거 나눠드릴게 다시. 이상한 걸 해갖고. 지급 기일이 있어요. 이 지급 기일을 만기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이게 실무 용어에서는 지급 기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법에서는 만기라고 나와 있어요. 만기가 되면 여기 이제 12월 25일 거기가 되는 거죠. 그때 들고 오면은 이 어음과 상한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2020년 발행일을 2020년 지금 2월 1일이라고 쳐요. 12월 25일이 되면은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약속어음은 요 매매대금 지급의 수단으로서 지금 발행이 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들고 있다가 갑한테 청구해서 어음금 1,000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으면 요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기다렸다가 12월 25일 날 이 매매대금 청구하면 되지. 약속어음은 도대체 뭐하러 발행해 주냐? 응? 뭐하러 발행해 주냐? 발행해 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어음의 기능인데 이걸 발행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이 어음을 통해서 이 채권을 1,000만 원 채권을 유통시킴으로써 투하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지명채권이라는 거 요거는 물론 양도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 지명채권 양도 배웠죠. 근데 지명채권 양도는 그 유통성 보호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지는 왜 어느 면에서 있는지는 앞으로 어원법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다 나와요. 그래서 유통하는데 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이거는 보이는 권리가 아니죠. 보이는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라 유통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 유통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음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거를 12월 25일이 되기 전까지 12월 25일이 되기 전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투하 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한테 양도를 했다. 양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여기서 배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이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어음을 갖고 배 매매 대금 용도로 사용한 거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1,000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얘 은행으로부터 이 어음을 할인을 받아요. 어음을 할인받는다는 건 뭐냐면 어음 채권을 판단 얘기야. 어음의 매매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는 은행이라는 건 원래 주된 업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음을 12월 25일 날 받을 수 있는 어음을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사면서 12월 25일까지 은행에서 책정한 이자율로 할인해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980만 원에 산다. 그럼 980만 원 주고 어음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바로 1,000만 원, 이 차에 투하됐던 투하자금 요 1,000만 원을 원래는 지명채권만 있었으면 12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어음을 발행해 줌으로써 바로 은행에서 할인받아갖고 일정한 이자만큼 손해를 봤지만 어쨌든 바로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라고 어음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음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유통시키라고 어음을 어음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음법의 지도 이념이 있는데 어음법의 지도 이념은 딱 하나야. 유통성 보호예요. 유통성 보호. 그게 어음의 유일한 지도 이념이야. 유통성 보호가 되려면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양도가 쉬워야 돼. 양도가 쉬워야 된다. 양도의 편의. 자, 어음은 지명채권에 비해서 양도가 쉬워요. 우선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양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승낙의 요건을 갖춰야만 대항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음을 양도할 때는 그냥 배서만 하면 돼요. 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나눠드린 거예요. 어음 뒷면 보세요. 두 장 중에서 하나가 뒷면이에요. 뒷면을 따로 한 거야. 뒷면 보시면 어음 뒷면에 이런 게 써 있어. 앞면에 적은 금액을 홍길동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을이 A한테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을이 앞면에 적힌 금액을 A 또는 그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다가 이 홍길동 써 있는 부분에다가 A라고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지급거래 작성 면제, 이거는 뭐 지금 공부할 건 아니고 이거 배서 일자, 이것도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성명해서 있죠. 뭐 쓴 난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만 보면은 앞면의 금액을 A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 성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을 도장꽝 이렇게 기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어음 채권이 을에서 A로 양도가 돼요. 그 지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얘가 만약에 B한테 또 양도하면 얘 입장에서는 B는 A 또는 그 지시인 할 때 그 지시인이 돼버리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앞면 보시면 상기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한하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 할 때 A가 갑 입장에서 보면 지시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양도가 되는 거예요. 통지 승낙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보다 훨씬 쉽죠. 양도가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통성이 보호가 되려면 두 번째, 이 어음을 양수하는 사람이
어음을 쉽게 양수하려고 해야 돼요. 양수하려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가 지금 을한테 배를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야, 배 가져갔으면 1,000만 원 돈으로 줘. 이렇게 요구하고 싶겠지. 자, 그런데 얘가 이 지급의 수단으로서 어음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어음 내가 지금 갑으로부터 받은 게 있거든. 근데 이 어음을 너한테 우선 줄게. 이 1,000만 원 지급의 수단으로서. 이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 만기인 2020년 12월 25일이 되면 이거 들고 오면은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한 채권이야.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다가 12월 25일 날 가서 갑한테 달라 그러면 1,000만 원 줄 거야. 그거 받으면 갑한테 1,000만 원 받으면 요 배 매매 대금 1,000만 원 지급한 걸로 치자. 이런 의사로 이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으로 안 받고 어음으로 주려고 의리하는데 그걸 받으려면 걱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갖고 있다가 12월 25일 날 가서 갑한테 달라 그랬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돈 못 받을 이유는 두 개야. 이 어음 채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못 받거나 아니면은 갑이 자력이 없어서 무자력이라서 못 받거나 두 개죠. 근데 두 번째 사안은 어음법에선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어음법에선 그건 관심 없어. 뭐 그거는 뭐 얘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어음법에선 신경 쓰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첫 번째, 그게 어음법의 관심 사항이야. 얘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어음금 채권자라는 사실이 부인되면 안 돼. 부인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인되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할게요. 대표적인 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얘한테 차 사고 1,000만 원 줄게 있어서 어음을 발행을 했죠. 그런데 이 차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차에 하자가 있어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갑은 을한테 1,000만 원 줄 이유가 없었지.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음을 들고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 야, 내가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거는 차 매매 계약이었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내가 너한테 매매 대금 1,000만 원 줄 일이 없었으니 그거 결제를 위해서 발행한 이 약속어음 이것도 내가 결제를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이따 해야 될 얘기지만 이거는 하나의 항변권이야. 이게 무효가 된다 해서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어음 발행은 그대로 유효해. 그러니까 얘는 요 1,000만 원 채권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는 존재하니까 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요게 해제가 되면은 해제됐다는 사실을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에요.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양도돼서 A가 만기가 돼갖고 청구를 할 때 갑은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원래 민법에서 따르면 권리가 양도될 때는 양도인보다 더 큰 권리를 양도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민법의 일반 원칙에만 따르면 얘는 지금 항변권에 의해서 대항을 받는 권리만 갖고 있었다고. 이걸 양도를 했을 때는 얘도 대항을 받아야 됨이 원칙이야. 다시 말해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이 해제됐음을 주장해서 A한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야 원칙이라고. 민법 일반 원칙에 따르면. 하지만 어음법에서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왜? 이게 해제됐다는 사실은 얘 입장에서는 어음을 취득할 때 알 수 없었던 사정이잖아. 알 수 없었던 사정이니까 그 이유로 해서 얘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유통성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그런 항변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자, 지금은 이거 정확히 이해 안 돼도 돼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음 취득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권리를 부인당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특히 요 제도가 어음법 제도에선 핵심이야. 요걸 위해서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양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도가 쭉 되죠. 만기까지. 그러다가 얘가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이제 소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B가 이때 가서 A한테 갑한테 가져가죠. 어음을 들고 가요. 어음은 제시 증권성, 상환 증권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이거 들고 와서 갑한테 야 어음 내가 어음 소지인이야. 갑 너 이거 상환해서 나한테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어음면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받고 나한테 1,000만 원 줘. 그렇게 청구를 해요. B가. 그러면 갑은 어음 돌려받으면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음 법률 관계예요. 되게 단순하죠? 자, 여기까지 되게 단순해요. 자, 그런데 갑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하냐? 뭐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하냐? 뭐 자료가 없어서 안 주든 아니면은 인간성이 나빠갖고 배째라 그러면서 안 주든 어쨌든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이 최종 소지인인 B는 지급 제시를 했는데 돈 달라고 어음 들고 가서 이거 상한으로 돈 줘라고 요구하는 거를 지급 제시라고 불러요. 지급 제시를 했는데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의 전자들 얘네들한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얘네들한테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A가 B한테 비행기 할까? 비행기 사면서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갑이 발행한 어음 그거를 을로부터 받았던 어음을 결제 수단으로서 줬어요. 그런데 만기가 돼갖고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되냐면 A가 그러는 거지. 야 B야 내가 너한테 비행기 사고 지금 1,000만 원 줄 게 있지.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내 수중에 지금 갑이 발행한 어음이 있다. 이거를 줄 테니까 네가 12월 30일 어음 지급기일 12월 25일이 되면 그거 가져가서 갑한테 달라 그래라. 그거 1,000만 원 받으면은 그 비행기 대금으로 하는 걸로 치자. 그러고 이제 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 B가 받았는데 여기 와서 청구를 했더니 안 줘. 그럼 B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A한테 야 A야 네가 들고 가면 준다며. 근데 안 준다야. 그럼 네가 대신 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의 제도예요. 그런 차원의 제도. 그래서 어음 소지인이 만기에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하면 전자한테 네가 어음금 대신 지급해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권리를 상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상환 청구권. 이 상환 청구권은 어음 소지인이 자기 직전에 있는 어음 행위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배서인이죠. 자기에 대한 배서인에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자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 전자한테도 누구한테든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 만약에 상한 의무를 이행을 했다. B가 달라 그래갖고 얘가 1,000만 원을 B한테 줬으면 얘는 자기 전자한테 다시 재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재상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뭐 직전에 어음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음 행위자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음 행위자는 지금은 뭐 요 예에서는 뭐 주채무자가 돼버리네요. 만약에 C가 한 명 더 있다 그러면은 B가 상한 의무 C한테 상한 의무 이행해 줬을 때 B가 재상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직전에 어음 행위자인 A뿐만 아니라 그 전의 어음 행위자인 을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상환 청구권은 어음 소지인이 만기에 지급 제시를 해서 거절한 경우에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 제시를 했어야 돼요. 적법한 지급 제시.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했어야 되고요. 지급 거절.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급 거절 증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지급 거절 증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것부터 보시죠.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한 지급 제시라는 건 뭐냐? 우선 지급 제시 기간이라는 게 뭐냐? 지급 제시 기간이라는 거는 요 만기일 있죠? 그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기일에 써 있는 그 날짜. 그 날짜하고 그 다음 날 요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3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돼, 얘한테. 갑한테. 자, 근데 지금 얘기한 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조금은 틀린 얘기야. 뭐 지금 만기하고 그 다음날에 요거는 조금은 틀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지급 제시 부분 가서 요건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들어도 무방해.
요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어야 돼. 그리고 적법한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설명할 건데 지금은 대충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발행한 어음이 백지어음이었다. 그러면은 백지 보충권을 행사한 이후에 완전한 어음으로 만든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 요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게. 백지어음 가서 적법한 지급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지급 거절이 돼야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급을 해버리면 어음 관계는 거기서 종료되는 거예요. 여기 얘는 어음 받아갖고 찢어버리는 거는 거고 얘는 돈 받았으니까 만족하고 끝나는 거야. 지급이 거절됐을 때 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지급 거절 증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지급 거절 증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여기 어음 소지인 B가 지급 제시했는데 얘가 지급을 거절하잖아. 그럼 같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요. 같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내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거기 법무법인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지급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공증받은 문서로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지급을 제시를 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요건만 충족되면 권리는 생기잖아요. 그 권리에 대한 입증 방법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것들로도 입증을 해도 되죠. 그 사실을 뭐 녹음을 해놨다가 녹취록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사실 확인서로 받아도 되고 입증 방법은 그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음법에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 요건이 사실상 요거 두 개야. 요게 실질적 요건이야. 요게 충족이 되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환 청구권 발생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방법을 법에서 특별히 딱 정해놨어. 요 방법으로만 증명을 해라. 그래서 그리고 요 증명 방법도 하나의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로 규정을 해놨어요. 좀 독특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취지는 상환 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상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야, 내가 지급 제시를 했는데 돈을 안 줘. 네가 대신 줘. 그러면은, 야, 네가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했다는 거 증명해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요걸 통해서 증명을 하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증명을 하도록 하면 얘가 토를 못 달겠지 더. 야, 법에서 이걸 증명하라 그래갖고 내가 법무법에 가갖고 이거 공정증서로 만들어 왔어. 보여주면 토를 못 달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최소화되겠지. 요 요건을 충족되면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법률 관계 다시 보죠. 정리를 해요. 어떤 어음을 발행을 할 때는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서 어음을 발행하니까 원인이 된 행위. 요거를 이제 그 원인 관계라고 불러요. 어음 행위의 원인이 됐든. 이거는 이제 지금 그 갑은 어음을 발행하고 있죠.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행위는 요 차매매 계약이었던 거죠. 요걸 원인 행위로 해서 얘는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해요.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가 하나 있어요.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주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표시죠. 거기 어음 발행이 그 아까 적었던 그 어음 문구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걸 이제 어음 문구라고 불러요. 어음 문구. 지급을 약속하는 문구. 상계의 금액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 이 약속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거. 이거 지급, 채무 부담의 의사 표시예요. 채무 부담. 그러니까 약속 어음 발행이라는 거는 채무 부담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어음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음 행위 뭐가 있었냐 하면 지금 을이 A한테 어음을 배서했죠. 그래서 뒷면에다가 뭐 써서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본질이 어음 채권의 양도 행위예요. 채권 양도야, 본질이. 배서라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 어음 행위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가 있고 배서라는 어음 행위가 있어요. 어음 행위라는 거는 어음에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배서라는 어음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채권 양도 행위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효력이지만 배서를 하면은 배서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효력이 발생이 돼요. 어떤 채무가 발생했어요?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 얘가 배서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을 때 상환 청구권에 대응해서 어음금에 가름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주체문자에 가름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상환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발행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인데 이 채무 부담은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죠. 발행은 내가 약속한 거잖아. 의사 표시에서 발생한 거지. 근데 배서는 배서의 의사 표시는 채권 양도인데 이게 본질적 효력이고 법에 의해서 상환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약속음에 이루어지는 어음행위는 사실 이게 제일 주된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보증이라는 어음행위가 더 있어요. 얘든 지금 다 채무를 부담하죠. 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보증인 있을 수 있잖아.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행인을 위해서든 배서인을 위해서든 누군가가 보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 쓰면 그게 보증 그것도 하나의 어음행위가 돼요. 얘를 위해서도 보증인이 있을 수 있고 얘를 위해서도 보증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든 보증이 있으면 그것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된다. 그래서 약속어음에는 이 세 가지 어음행위가 있어요. 발행, 배서, 보증. 세 가지 어음행위가 있어요. 자, 이게 약속어음 법률관계의 사실 큰 틀의 전부예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다시 한번 봐요. 원인관계에 기해서 어음을 발행을 한다. 이거는 만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거다. 그럼 얘는 만기가 되긴 전까지 이 어음을 배서 양도함에 의해서 유통시킬 수가 있다. 유통은 배서를 통해서 한다. 배서는 채권 양도 행위다. 유통이 되다가 만기가 되면 만기로부터 요 날짜와 요 날짜, 요 날짜 3일 동안 지급 제시를 한다. 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이다. 지급이 거절되면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서 전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환 의무를 이행한 전자는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 다시 재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다예요. 이것만 보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 보면. 자, 이제 환어음 보시죠. 환어음. 환어음이라는 거에는 자, 갑이 을한테 차 사면서 1,000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환어음을 발행을 해요. 환어음. 근데 이 환어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지급 위탁 증권이에요. 지급 위탁 증권. 약속어음은 지급 약속 증권이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지급할게라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얘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지. 근데 환어음이라는 거는 지급 위탁 증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위탁을 해요. 근데 이 위탁 받는 자를 지급인이라고 불러. 얘가 이제 지급인이에요. 자, 환어음은 지금 을한테 발행을 하는데 지급 위탁의 의사표시는 병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환어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약속어음에는 아까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을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어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위 금액을 을 또는 을의 지시인에게 이 환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지금 발행은 을한테 하지만 말은 얘한테 하는 거야. 얘한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얘가 이제 받은 상황이야. 근데 지금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환어음이 발행됐다는 사실은 얘는 아직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이 만기, 이때 요 3일을 지급 제시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 지급 제시 기간이 될 때까지 요게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A한테 뭐 배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유통하고, 요게 B한테 뭐 비행기 사고 줄 게 있어서 유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C까지도 할까요? 집, C가 집 팔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서 1,0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C가 만기 때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C가 돈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C가 이제 얘한테 들고 가, 병한테. 병한테 환어음 들고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병이 그제서야 얘의 부탁을 받은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써 있지. 발행인 갑 그래갖고 상기의 금액을 을 또는 그의 지시인. 그의 지시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C도 지시인이 되는 거지. C에게 이 환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1,000만 원. 갑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구나. 갑이 병한테 그런 부탁을 왜 했겠어요?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지. 왜 했냐하면 여기에도 요 원인 관계처럼 뭔가 실질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예전에 갑이 병한테 이거 뭐 팔았다 그럴까? 과일 팔았다 그럴까? 과일을 1000만 원어치나 팔아요? 좀 이상하잖아. 그럼 뭐 팔았다 그러지? 응? 요트 팔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거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지금 병한테 받을 게 있는데 차 사고 을한테 1000만 원 줄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 받아서 줘도 되지만 병한테 직접 야 을한테 직접 좀 줘 이렇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 또는 을의 지시인에게 네가 1000만 원을 좀 지급해 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환원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실질 관계가 됐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의 관계를 자금 관계라고 불러요. 아까 저기에서 요 관계들, 요것들은 다 원인 관계라고 부른다 그랬지? 근데 요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의 요 관계를, 실질 관계를 자금 관계라고 불러. 처음에 이제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요 용어들 다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자금 관계. 요거에 기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왔을 때 지급 제시 기간이 돼서 이제 지급 제시를 하는 거죠. 야, 갑이 지금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너한테 부탁을 했어. 지급을 좀 해줘. 네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때 병은 아직 지급 의무는 없어요. 지급 의무가 없는 게 당연하지. 부탁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 자기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진 않았잖아. 지금 부탁만 받았다고 의무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급을 하든 지급을 하지 않든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지급을 하면 요 원인 관계들하고 요 자금 관계가 다 일순간에 결제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지급을 안 하면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라고 불러.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를 갖춰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얘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얘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갑한테까지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지급을 하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화나움에서는 지금 봐요. 약속어음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갑이 주채무자가 된 거죠. 갑이 약속을 했으니까 주채무자예요. 근데 이 화나움에서는 아직 이 단계에서 주채무자가 없어. 그죠? 얘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지 부탁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채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유통이 잘 안 돼, 화나움은. 왜냐하면 이걸 받아봐야 부탁받은 병이, 지급인인 병이 돈을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음을 잘 받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나움에는 인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수는 뭐냐면 만기가 되기 전에 요 단계에서 아직 만기는 안 됐어요. A가 병한테 들고 가는 거야. 병한테 들고 가서 야, 병아, 지금 갑이 너한테 1000만 원 지급해달라고 환원원 발행하면서 부탁을 했어. 그런데 너 진짜 이거 지급을 해줄 거니?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인수제시라고 불러요. 인수제시. 이거에 따라서 얘가 그래, 내가 지급해 줄게. 어차피 나 지금 요트 사고 갑한테 1000만 원 지급할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지급을 해줄게. 그거 지급하면 이 요트 대금 내가 갑한테 준 거나 똑같은 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급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인수라 그래. 인수를 하면 그때부터 병이 이 화나움의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인수를 하면. 근데 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겠죠. 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화나움을 갑이 왜 발행했어? 그러니까 뭐 요트 팔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서 발행했다는데 야, 내가 그 요트 대금 준 지가 언젠데 그걸 또 달라고 화나움을 발행해? 그러면서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인수를 거절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냐? 만기가 되기 전에 바로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상환 청구가 가능해져요. 물론 인수한 이후에 만기까지 갔어. 그래서 만기의 어음 소지인인 C가
병한테 지급 제시를 했는데 병이 지급을 거절하면 그때도 지급 제시를 이유로 해서 상한 청구는 가능해요. 근데 상한 청구는 독특한 게 만기가 되기 전에 인수 제시를 할 수 있고 인수가 거절되면 인수 거절을 이유로 해서도 바로 상한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조금 특징이 있는 거죠. 자, 화나움 정리를 해볼까요? 화나움에 어떤 어음 행위가 있는지 보자고요. 화나움에 당연히 발행이 있죠.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발행은 채무 부담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죠. 병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위탁만 하는 거잖아요. 약속어음의 발행은 내가 돈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였기 때문에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였어요. 하지만 화나움의 발행은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지급해달라고 위탁하는 거지. 그런데 발행에도 채무를 부담시키는 효력은 있죠. 화나움의 발행인은 배서인과 마찬가지로 상환 의무자가 돼요. 화나움에서는 인수를 하면 인수인이 주채무자가 되는 거고 발행인은 최종의 상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최종의 상환 의무자. 일단 발행은 상환 의무를 발생을 시킨다. 발행이라는 어음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서 배서라는 어음행위 있죠. 이거는 약속어음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수한 어음행위로 인수라는 게 있죠. 인수. 그리고 보증도 있어요. 보증도. 약속어음에 보증이 있었죠? 화나움에도 보증이 있어요. 보증은 뭐 주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한 의무자 누구를 위해서도 보증을 쓸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쓰든 아무튼 보증이라는 어음 행위도 있어요. 이것도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죠. 그리고 화나움에는 참가 인수라는 어음 행위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도 돼. 그거는 뭐 참가 인수를 하는 것도 없다 그러고 송 교수님 책을 보면 8판부터인가는 상한 참가 인수가 설명이 돼 있는데 처음에 책 내실 때는 참가 인수는 책에 실지도 않았어. 아예 없었어요. 참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와요. 참가 인수라는 게 있다 이런 걸 한번 들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4개의 어음 행위가 있어요. 자, 화나움 법률 관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화나움은 기본적으로 지급인에 대한 지급 위탁 증권이다. 그리고 화나움이 발행이 되면은 우선은 처음에는 지급인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 거죠. 유통이 되다가 없는 상태로 끝까지 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만기까지. 그래서 만기에 지급 제시를 해서 지급이 되면 그냥 뭐 어음 관계는 종료하는 거고 지급이 거절되면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기 되기 전에 인수 제시를 해서 인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누군가가 인수 제시를 해서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 지급인은 인수인으로서 지위가 바뀌면서 주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만기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 근데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되기 전에도 바로 인수 거절을 이유로 해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인수 이후에도 지급 제시 기간까지 가서 지급 제시 기간에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되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화나움에서는 상환 청구가 2개가 가능한 거지. 만기돼서 하는 지급 거절로 인한 상환 청구권 행사, 그리고 인수 거절로 인한 상환 청구권 행사 2개가 있는 거죠. 자, 화나움 법률 관계는 약속원보다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수표 보자고요. 수표는 화나움이랑 거의 비슷해요. 수표도 지급 위탁 증권이야. 갑이 을한테 수표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거래하는 은행. 수표는 특징적인 게 이 지급인이 반드시 은행이어야 돼요. 화나움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은행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이 은행이어야 돼요. 은행에다가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에요. 똑같이 이제 이것도 그 양도되면 지급 제시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화나움이랑 수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이거는 화나움과 수표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어음과 수표의 차이예요. 어음과 수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용 창출 기능이에요. 신용 기능이에요. 신용 창조 기능이에요.
근데 수표는 지급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신용을 창출하는 기능이 없어요. 신용 창조 기능이 없어.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면 신용 창조 기능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외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야. 신용 기능이라는 거는 돈 빌려주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걸 말해요. 자, 만기를 훗날로 2월 1일 날 어음을 발행하면서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2월 1일 날 어음을 발행하면서 만기를 이때로 정했다는 거는 이때까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어음을 통해서 돈 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약속어음이 쉬우니까 이걸로 봐요. 약속어음. 2월 1일 날 발행하면서 만기는 12월 25일이다. 그러면 얘네들 차 사고 1,000만 원 줄 거 있는데 돈 안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줬어. 그럼 종아리 쪼가리. 이 종아리 쪼가리는 지금 뭐예요? 12월 25일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려준다는 거는 사실 얘가 1,000만 원을 얘한테 빌려주면서 12월 25일까지 갚어 하는 거가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어음을 통해서 이거는 돈 빌려주는 효과가 있다. 돈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신용 창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야. 근데 수표는 신용 창조 기능이 없어요. 신용 기능이 없어. 신용 기능은 수표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해요. 그럼 수표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수표는 지급 기능만 하는 거야. 수표는 현금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자, 이런 거야. 자, 갑이 을한테 을로부터 10억 원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결제하려면 10억 원 현금 들고 가서 얘한테 줘야 되잖아. 10억 원 줘야 되죠? 현금 들고 가야 돼. 10억 원이면은 뭐 10,000원짜리로 하면 10만 장이야. 그럼 5만 원짜리로 하면 2만 장이겠네. 그럼 무겁겠죠? 그러면 수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을아, 내가 지금 그 10,000원짜리 10만 장 들고 오기 내가 귀찮으니까 무거우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10억 맡겨놓게. 은행에다 돈 맡겨놓을 테니까 너 은행 가서 찾아가라. 야, 은행 가서 그러면 은행한테 네가 맡겨놨다는 거 내가 찾아가도 된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표 발행해줄게. 그래서 수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병은행 귀하 10억 원 해놓고 상기의 금액을 을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 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얘가 이걸 들고 가면 은행 그래 내가 지급해 줄게 주는 거야. 물론 이건 맡겨놨죠. 돈을 맡겨놨지. 맡겨놓은 돈 주는 거야. 수표는 이렇게 지급 기능만 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수표에는 신용 창조 기능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다는 건 어떤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항상 일람출급이야. 일람출급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일람이라는 거는 한 번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음을 공부하면서는 한 번 보려면 보여줘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람한다 그러면 제시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행 이후에 얘는 언제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수표는 거의 현금처럼 유통될 수가 있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표창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기라는 건 일체 금지예요. 그래서 수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표와 관련된 거 특이한 것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 뭐 나오면은 그 취지는 거의 통일돼 있어. 신용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대부분. 자, 이 정도 보시면은 자, 지금 어디를 봤냐면 576페이지부터 어음수표 거래 구조, 어음수표 거래 구조, 그러니까 579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도 다 읽어보세요. 일회독이니까 뭐 설권 증권이니 뭐 비설권 증권이니 뭐 이런 것들 다 한번은 읽어는 보세요. 일회독이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어음수표 행위부터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